좀 복잡한 케이스인데 발표를 잘했습니다. 결국에는 양어표를 서비스 양어표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문제고, 요 첫 번째 칼럼에 other recreational service를 양어를 했는데 미국이 스포팅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놔서 제외되는 분야가 스포팅인데 그 스포팅의 의미에 갬블링이 포함되느냐? 포함되면 양어를 안 한 거고, 그죠? 포함이 안 되면 other recreational service에 갬블링이 속하게 되니까 결국은 제1 모드에 대해서 조건 없이 개방한 그 커미트먼트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미국의 주장은 어디 갔지? 서비스 분류표나 이런 데 보면은 이건가? 아까 있었는데 없죠. 보면은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service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Sporting and other recreational service 이렇게 964가 돼 있고, 그죠? 그 밑에 Sporting과 other recreational service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갬블링이 스포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other recreational service에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전체 대분류가 중요하니까 스포팅을 제외한단 말이 갬블링을 제외한단 말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패널이나 상속기구는 세 분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스포팅과 other recreational 서비스는 완전히 다르게 또 세 분류가 돼 있으니까 갬블링은 여기 들어가 있지 여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 분류까지 들어가면 그게 명백해지는데, 어떻게 그거를 스포팅을 제외한다는 말이 갬블링까지 제외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분류표를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분명히 랭귀지가 갈리는 경우는 세 분류의 그 랭귀지에 따라서 그걸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실수를 한 거죠. 정말로 그런 걸 제외하기를 원했으면 가로 안에다가 except sporting and gambling service 이렇게 쓰든지 해가지고 분명히 그 갬블링 자체를 이렇게 제외시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런 대분류나 보면서 이 말이 들어가면 다 제외가 되겠지 그렇게 애초에 양어표에 기재를 했고, 또는 저런 사태가 벌어질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스포팅이라는 것만 제외시켰는데, 나중에 온라인 갬블링이 갑자기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WTO 가입할 때하고 상황이 상당히 나중에 달라졌죠. IT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온라인 갬블링을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되겠는데, 그 양어표를 개정하는 그거는 또 협상을 다시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해석을 통해서 그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의 양어표를 협상할 때 미리 미래가 좀 어떻게,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 좀 생각하면서 불확실한 경우는 그걸 충분히 좀
커버할 수 있는 양어표를 좀 이렇게 작성하든지 포괄적인 유보 조항을 좀 집어넣든지 해가지고 그 문제를 커버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패소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일반적 예외라는 게 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그 필요한 규제는 또 취할 수 있게 14조가 되어 있었는데, 발표자가 조금 그 내용을 좀 확대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상속이구가 얘기한 거는 뭐예요? 거기서 경마 서비스하고 이렇게 비교한 거는 뭐냐면은 14조의 그 일반적 예외 사유에 보면은 뭐 공중도덕이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그래서 그 필요한 조치, 그 말을 이제 패널이 좀 엄격하게 해석해서 너무 그 어떤 다른 대안이 없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조치만 여기 필요한 조치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상속이구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건 아니다. 뭐 이 정도면 필요한 조치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지만, 그 샤보에 보면은 아비트러리한 그 디스팅션이 그 초래되는 그 방식으로 그거를 제한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샤보의 요건까지도 충족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상속이구는 비로소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패널은 그 A호 자체의 필요성 조건을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그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샤보를 볼 필요가 없었는데, 그죠? 근데 상속이구는 그 필요한 조치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공중도덕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조치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 샤보에 또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그 자의적인 차별이나 뭐 부당한 그 차별이 가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자의적인 차별이냐 부당한 차별이냐 그걸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통과를 해야만 이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자의적인 차별이냐 아니냐 그걸 논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상속이구 입장에서는 그걸 논의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경우인데, 그죠? 온라인 경마나 이런 경우는 뭐 경마 같은 경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고 뭐 배팅을 하고 뭐 이런 게 상당히 그 많이 활성화돼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규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온라인 갬블링은 이제 규제를 하니까 미성년자를 보호한다 그러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사기나 뭐 이런 걸 좀 방어한다 그러면서 규제를 하는데, 유사한 그 정책적 목적이 필요한 다른 온라인 경마나 이런 경우는 규제를 안 하고, 이런 경우는 규제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뭐 금지시키고, 그러면 그게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아비트러리한 그 디스팅션에 해당이 되니까, 설령 A호가 충족되더라도 그 샤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적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데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패널은 A호 자체가 충족 못한다 그래서 일반적 예외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상속이구는 A호는 충족하더라도 샤보가 충족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얘기니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안 되는 거죠. 양어 위반이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널이나 뭐 상속이구나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그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이 진 거죠, 뭐. 미국이 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패널 판정에 의하면 조금 아프게 미국이 진 거고, 왜냐면 정책 목적 자체 필요성 자체도 미국이 충족 못한 거니까, 그걸 이행할 때 좀 다른 대안이라 이런 걸 좀 생각해서 필요성을 충족하도록 이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상속이후 판정에 의하면은 그 필요성을 충족을 한 거니까 뭐 대안이라 이런 거 검토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경우와 이렇게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는 거죠. 경마나 이런 것과 좀 아비터리한 디스팅션을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온라인 경마도 같이 규제를 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행해야 되는 부담이 조금 덜한 거죠. 상속이구 판정에 의하면. 그런 면에서 뭐 미국이
결과적으로 뭐 사실상 승리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판결 자체는 이제 미국이 패소한 거기 때문에 양어를 할 때 서비스 양어를 할 때는 그 애초에 그 상당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미국이 발표자가 나중에 얘기했다시피 뭐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그거를 금지 조치를 풀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버틴 거예요. 버티고 뭐 하다가 일부 주에는 좀 더 강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죠. 안티구아라는 작은 나라 니들이 뭐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이죠. 보복해봐야 뭐 아프지도 않고 작은 나라가 해봐야. 그래서 그냥 버틴 거예요. 사실상 버티고 그래서 안티구아나 뭐 이런 나라가 사실은 좀 무역 보복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미국이 체결하는 그 FTA나 이런 데 보면은 갬블링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규제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특별 조항을 미국이 넣습니다. 넣어서 중남미의 많은 나라와도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 전부 그런 조항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각계격파를 한 거죠. 양자 FTA의 그 갬블링에 대한 규제 권한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조항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협상을 함으로써 그 문제를 결국은 해결을 했는데 다자협정 위반을 양자협정으로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게 이 케이스의 이제 전말입니다. 하여튼 복잡한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를 좀 읽어보면 이 게츠라는 그 양어와 뭐 그 마켓 액세스 조항이나 이런 것과 또 일반적 예외와의 관계를 잘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시 그 중국의 사드 보복 얘기로 이렇게 돌아가면 중국이 트래블 에이전시에 대한 그 해외 그 알선 서비스 자체를 이제 금지시키는 사실상의 그 압력을 가해서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여행 오는 단체 여행객들이 그냥 급감을 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 그 자체가 그 양어 자체의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 저렇게 유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했고 뭐 사실은 저 유보도 중국 정부가 그렇게 잘한 유보는 아니에요. 좀 더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면 저 모드 3 오른쪽에 보면은 뭐 중국인들이 해외 뭐 여행하는 거에 대한 그 알선 트래블 에이전시나 투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양어를 하지 않고 accept 하고 나머지 거는 뭐 개방을 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투어 오퍼레이터 서비스에 대한 규제 권한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저 사항이 사실은 모드 3일 수도 있고 또 모드 2일 수도 있죠, 그죠? 그죠? 왜냐하면 모드 2가 뭐라고 그랬어요? 컨섬션 어브로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해외 가서 뭐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모드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모드 3에 대한 규제는 중국 내에 이렇게 저런 투어 오퍼레이터 서비스를 설립한 외국 에이전시나 중국 에이전시에 대한 어떤 규제 권한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모드 3에 대한 유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 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규제 제한이라고 보면 모드 2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저 유보를 사실은 모드 2와 3 공통적으로 저걸 유보를 해놨어야 되는데 모드 2는 none이라고 해놓고 그죠? 모드 3는 지금 말한 그 accept 이하의 그 유보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반쪽짜리 유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모드 2는 none이라고 돼 있으니까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 가는 거에 대한 제한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들 양어 위반이다. 그렇게
주장해 볼 여지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모드 3의 그 내용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죠. 트래블 에이전시나 뭐 투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뭐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뭐 있다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건 너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내용대로 정확히 규제를 하면 저 하나로 사실은 그 규제 권한이 확보된다고는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좀 더 입법적으로는 저거를 2 모드와 3 모드에 걸쳐서 이렇게 해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 아쉬움은 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보할 때, 저 양화표 작성할 때 상당히 신경 써서 그런 걸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충분히 사드 보복 내용이 유보가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유보표를 잘 작성한 예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중국이 뭐 취한 그 보복 조치들이 뭐예요? 뭐 복수비자 편법 발급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해가지고 뭐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때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불편했었어요. 중국 들어갈 때. 근데 그런 거는 그 비자 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어떤 국권의 그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뭐 국제법이 뭐 비자를 네가 발급해라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국제법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건 출입국 주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뭐 롯데나 이런데 뭐 세무조사나 서방안전조사를 해가지고 괴롭히는 거 뭐 그런 것도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뭐 소방 관련 뭐 시설을 제대로 이렇게 해놓고 장사를 하는지 뭐 그거를 조사하는 거니까 그게 비록 한 기업을 타겟으로 삼아서 하더라도 그게 국제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어떤 공정거래법 위반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있지만 국내법적인 저것도 국제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고 또 한국행 전세기를 운항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전세기 차터 에어플레인이 완전히 중지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단체 여행객들이 사실 차터 에어플레인으로 오는데 그런 게 못 뜨니까 못 오는 거죠. 저것도 중국의 양화표를 보면 이렇게 에어 트랜스포트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에어 트랜스포트 서비스에서 중국이 이렇게 양호한 거는 그 에어크래프트 리페어 메인테넌스 서비스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레저베이션 서비스 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에어 트랜스포트 서비스는 아예 양호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세기 운항을 중지시켰더라도 이거죠. 그게 뭐 국제법 위반 아니기 때문에 미개방 서비스예요. 근데 뭐 백건우 씨나 조수미나 뭐 이런 좀 한국 유명한 무슨 가수나 이런 사람들의 공연을 불허했죠.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되느냐? 저것도 미개방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 분류표에 보면은 이제 레크레이셔널 서비스 쪽에 이렇게 보면 그 싱어나 뭐 이런 그 싱어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 베이시스나 뭐 단체로 와서 뭐 공연하고 이런 거가 9619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 자체를 양을 하지 않았어요. 중국 양어표에 보면 이 961 항목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켓 액세스를 보장할 의무가 없고 비차별 대우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수는 공연 허용하면서 뭐 한국 가수는 허용 안 하고 이런 거 내국민 대우 위반인데 그 아예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또 마켓 액세스 의무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저 싱어들의 숫자를 완전히 제로로 하더라도 위반이 아니죠. 그다음에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비데나 뭐 이런 거 수입 금지시켰는데 저것도 그냥 금지시킨 게 아니고 그 중국의 어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그동안 이렇게 루스하게 운영이 됐는데 그걸 철저하게 고지고대로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입이 중단된 거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요. 루스하게 적용했던 거를 타이트하게 적용하는 거고. 한국 여행 상품 판매 금지. 제가 이미 해석한 대로 개방을 했는데 유보를 했기 때문에 미개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롯데마트 영업 정지. 저것도 그 롯데마트의 그 소방 시설의 미비나 뭐 거리 제한이나 뭐 그런 거를 이유로 이제 영업 허가를 중단시킨 거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한 기업을 찍어서 한 거는 뭐 중국의 경쟁법에 엔타이트러스트 로나 그런 거에 걸릴 수 있어도 역시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또 롯데마트에서 뭐 물건 사지 말자 뭐 이런 거는 그 어떤 중국의 그 인민들이 막 이렇게 인터넷에 막 반한 감정 이런 걸 막 쓰면서 어떻게 사드를 한국에 들여올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가지 말자 그러면서 막 깃발 걸어놓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정부 조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사실상 정부가 뒤에서 어떻게 조정했다는 그걸 입증할 수 있으면 별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입증할 수 있어도 그게 이제 그 유통업이나 이런 게 중국이 개방돼 있는 분야도 있고 개방 안 된 분야도 있기 때문에 개방돼 있는 분야에 해당되면 위반이지만 중국이 정부가 개입했다는 걸 입증하기 전에는 뭐 이거 자체를 민간행위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자동차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렇게 번졌었어요. 이것도 민간행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참 사드 보복이 정말 심각하게 논의가 됐고 어떻게 중국이 저럴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뭐 화웨이 보복이나 이런 게 미국에서 취하기 때문에 그게 또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무튼간에 그때 당시에 사드 보복의 그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국제법 위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는데도 그 철저하게 그 자국의 어떤 서비스 양호표나 이런 걸 보고 위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않는 분야를 이렇게 때리는 거고 또 상품 수입에 대해서도 뭐 안전이나 뭐 이런 걸 이유로 딱딱 때리기 때문에 굉장히 carefully designed 된 보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전문가적인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막연히 한 나라가 이렇게 칼을 빼들 때 얼마나 많은 국제법적인 검토를 했느냐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취하는 여러 보복은 이 파란색이에요, 그죠? 주로 상품 분야 관세를 올려버린다든지 해가지고 게트 2조의 그 관세 양호가 거의 무의미하게 막 무대뽀로 한 품목을 골라서 자동차면 자동차, 철강이면 철강 뭐 이러면서 알루미늄 뭐 이러면서 그 관세를 추가로 뭐 25%, 뭐 10%, 5%뭐 이렇게 때리는 거니까 상품 분야에 초점을 둔 보복이고 그거는 게트 2조 위반이죠, 그죠? WTO 협정 위반이에요. 이건 위반이에요, 무조건. 위반인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제 사드 보복은 상당히 서비스 위주의 보복이고 전문가적인 검토를 거친 보복이기 때문에 국제법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한 보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우리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아팠지만 같은 선상에서 그걸 볼 수는 없고 하나는 굉장히 전문적인 보복이고 하나는 굉장히 정치적인 무대뽀적인 보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 상당히 그런 걸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조금 빼놓은 중요한 조항인데 게트의 21조를 보면 지금 한번 보세요. 게트의 21조를 보면 이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게트의 20조처럼 일반적 예외처럼 모든 협정상의 의무로부터 이렇게 예외가 될 수 있는 그 커다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21조는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를 이유로 한 이유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나 그 참모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대뽀로 보복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21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국가안보를 이유로 우리가 보복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은 아니야. 뭐 또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21조가 여러 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이나 뭐 전쟁 물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조치는 일반적 예외로 또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게 무슨 핵 관련 뭐 물자나 무슨 전쟁 물자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밑에 보면 war or other emergency 때 취하는 조치는 내셔널 시큐리티 예외다.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이 또 전시는 아니잖아, 그지? 하지만 other emergency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아니라도 다른 비상 상황에서 취하는 조치는 또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로 예외가 될 수 있고, 트럼프 진영의 그 인식 체계 내에서는 지금이 그 이머전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무역 적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 중국산 철강이나 뭐 이런 제품들이 미국으로 석권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테러리즘이나 뭐 이런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철강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국내에 상당한 그 기반이 있어야지 되는데,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하면 결국 무기를 생산하고 뭐 비행기나 뭐 자동차나 이런 걸 가지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산업 기반이 국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품이 전부 중국체로 뒤집히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그 철강 산업이나 뭐 자동차 산업 기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품을 조달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전쟁 상황에서 그게 서플라이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테러리스트들이 그 서플라이 체인을 차단하게 되면 그때 철강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셔널 시큐리티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산 철강이나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을 수입을 좀 억제함으로써 국내 산업 기반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내셔널 시큐리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뭐 그런 식으로 21조에 빗대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야지. 하지만 트럼프 진영의 그 많은 사람들, 피터 나바로라든지 뭐 라이트하이저라든지 그 USTR 또 백악관에 있는 그 참모 이런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또 선거 캠페인 할 때 막 얘기했던 거 이런 거를 막 찾아보면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철강이 왜 중요하고 자동차가 왜 중요하고 그게 수입품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법적인 논쟁으로 붙으면 결국은 21조의 해석 문제인데 뭐 미국 USTR 쪽은 이제 그런 식으로 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안보의 예외다. 뭐 조금 무역 적자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국가안보의 위협은 아니지만 지금 미국 상황은 그 제조업의 일정 부분은 완전히 다른 나라에 내준 상황이니까 그거는 굉장히 내셔널 시큐리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연결되는 그 산업은 뭐 관세를 25% 때리든지 아니면 뭐 수입 쿼터를 때리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그 상황은 해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은 뭐 25% 관세를 때림으로써 양어 관세를 위반하는 게 21조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21조의 그 A에 보면
it require any contracting party to furnish an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t considers contrary to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키워드가 it considers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위험하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it considers 그 자체 그 나라 자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자체가 생각하기에 위험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느냐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위험하다고 consider 하면 그게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그 조항이 허용한 거다. 그렇게 치고 나갈 가능성은 있고 실제로 그 니카라구아 금수 조치에 관한 그 게트 시절에 WTO 설립 이전에 그 패널 판정이나 이런 데 보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의 판단 권한은 그 조치를 취하는 나라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최근에 그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간에 그 수입 금지 조치에 관한 그 WTO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흑해인갑니까? 흑해인가 어디 뭐 그 지역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경유해서 이렇게 수출이 되는 제품을 차단해서 우크라이나를 트랜짓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그걸 WTO 제소를 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경유해서 물건이 가는 걸 네가 막는 거는 그건 위반이다. WTO 협정 위반이다. 그렇게 제소를 했는데 러시아가 이거는 국가안보.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게 국가안보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케이스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지금 상소 단계에 있는데 패널 판정은 나와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걸 찾아보면 돼. 나라 이름으로 검색하면 딱 나오죠. 케이스가 몇 개 안 돼. 우크라이나 케이스 몇 개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데 패널은 이미 판정을 해서 국가안보 예외에 해당된다. 그렇게 판정을 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이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권한은 그 조치를 취하는 나라에 있다. 그런 식으로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패널이 판정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가 판단하기에 비상 상황이고 뭐 국가안보에 위협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봐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다만 그게 거기서 말하는 그 emergency라는 말 또는 전쟁 물자라는 말 뭐 그런 객관적인 해석까지도 그 나라가 판정하는 건 아니고 그건 그냥 그 말의 오디너리 미닝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거지만 내셔널 시큐리티를 원용할 상황이다 아니냐는 그 나라가 판단한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판단 권한은 상당히 그 주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 진영이 철강 계속 중국산이 들어오고 자동차 계속 수입해오고 이런 거는 국가안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뭐 이런 게 과연 그 여러 가지 요건에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21조는 굉장히 그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그 21조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프로치를 취하고 한 나라가 그걸 원용했을 때 그거를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조항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그 WTO 탈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조항이고 20조보다도 훨씬 조심스러운 조항이고 20조는 샤프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도 그게 아비트러에 적용됐는지 뭐 언저스티파이드 디스크리미네이션 그거를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그걸 통과하기 쉽지가 않은데 21조는 샤프가 없죠.
샤프가 없어요. 그냥 밑에 사유만 있어서 샤프조차도 필요 없기 때문에 21조로 자기 나라 조치를 이렇게 위반을 정당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한번 원용하기만 하면 원래 그런 조항이에요. 여기 정말 국가안보적인 상황이 오면 네가 판단해서 그러면 네가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줄게. 사실은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WTO에 들어와 이런 얘기거든. 걱정 말고.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21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조항이고 플렉서블한 조항이고 이용 가치가 높은 조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원용하기 시작하면 그죠? 그럼 또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 나라가 국가안보라면서 우리 제품을 25%를 때리면서 막아? 그럼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맞보복 할래 그러면서 나도 국가안보야 이러면은 그 판단권은 나한테 있는 거고 그죠? 그럼 서로 국가안보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연쇄적으로 국가안보라고 하는 거를 다 위반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그렇게 한 나라가 먼저 나 국가안보야 이렇게 치고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서로 정치적인 어떤 자제에 의해서 21조 자체가 사실 운영돼 왔던 건데 중에 금기예요. 21조를 원용하지 않는 게 금기예요. 금기 시대에 왔던 건데 그걸 트럼프가 깨버린 거예요. 나 필요 없어. 나 뭐 WTO도 탈퇴할 사람인데 나 상관없어. 그래서 국가안보 그러면서 막 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또 맞받아치기에는 그죠? 중국쯤 되면 맞받아치지만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일본 맞받아치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21조에서 정당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판도라 박스를 열어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21조예요. WTO 체제가 와야 되는 상황이죠. 최강대국이 그걸 판도라 박스를 열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 전체 체제가 사실 위험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래요. 타자 체제가 상당히 와야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 기업을 이렇게 찍어서 그죠? 화해를 찍어서 뭐 그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재미없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타자 체제가 완전히 와야 되는 건데 MFN 위반이죠. 그리고 뭐 무역 보복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타자 통상 규범이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웠던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WTO를 탈퇴한 것과 같아요. 선언만 안 했지 지금은 사실은 WTO 회원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WTO를 설립한 장본인이 그죠? 그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 지금 현 상황은 그렇고 지금까지 열심히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이 잘못하면 역사적 하나의 그 부산물로 그냥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그 기본 뭐랄까 원론이랄까 이런 쪽 내용들이 이제 양자 조약이나 이런 걸로 계속 약간씩 모디파이 되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항상 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는 또 조약을 맺어서 하죠. 한미 FTA 개정을 했듯이. 그러면 그 내용들이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응용한 것들이에요. 결국은 양어는 어떻게 하고 뭐 쿼타는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산업에 유리하게끔 그걸 조정하는 서비스는 니들이 더 개방해라 그러면서 그 개방 내용을 거기다 이렇게 양어표로 기재하게 하고 중국과 미국이 으르렁거리지만 뭐 금년 말이나 또 내년 초에 또 전격적으로 타결될 수 있으면 그냥 타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양자 협약으로 또 코디파이 하는 거죠. 그러면 내용 뻔해요. 상품 서비스 뭐 지재권 해가지고 기술 해가지고 뭐 조항들이 쫙 들어가는데 그게 전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결국 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이 그걸 이해해야만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뭐 헛된 건 아니죠.
지금까지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 하고 시험은 다음 주에 월요일 또는 이제 수요일인데 어느 때 보는 게 좋아요? 수요일? 하루라도 늦게 보는 게 좋아요? 수요일 보고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 이 트립스 협정을 한번 하면 강의는 끝입니다. 이거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는 거고. 네. 오케이.